이게요. 예. 그러니까 항상 여당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예, 예. 안 하려고 하는데 예. 사건이 커지다 보면은 국민의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밀려서 할 수뿐이 없게 되고 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네. 이런 것들이 특검까지 갔을 뿐이 없었던 이유도 당시에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민의 요구가 워낙 커지다 보니 안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또한 결국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최소한 국정조사까지는 갔을 뿐이 없을 것이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 애도 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애초에 정쟁을 좀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흘 만에 총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상민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장에 파면 요구했고요.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모시고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예, 일단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소식 짚어보기 전에 어제 있었던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이 북한이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거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을 뉴스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NLL 이남으로 발사해서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 공습공바가 올렸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정부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강력한지 규탄하는 어제 성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께서는? 어제 북한이 SLBM 지대공 미사일 등 25발이나 아주 그냥 포격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재래식 무기도 100여 발이나 포격을 했죠. 9.15 남북 군사 합의문을 합의서를 완전히 위배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고요. 이것을 지금 여태까지 남북 NLL을 넘어서 포격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재발이 방지되지 않도록 어떻게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남한 정부, 북한 정부 모두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이태원 관련된 얘기 좀 짚어보죠. 오늘 엿새째인데 참사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실하고 정부기관의 대응 일단 총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책임 회피, 공감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특히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이번 참사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주체들이 뭐 부랴부랴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사과가 그렇게 힘든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BS에서 그 공개한 녹취록 뭐 이렇게 문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 와중에 민간단체를 사찰하는 등 이게 어떻게 하면 사건을 회피하고 은폐할 것인가 정권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씩 좀 자세히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민주당에서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애도기간에는 정쟁을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박광범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SNS 자제령, 정치 구호 들어간 현수막 철거 이런 것들은 국민 애도기간에 정쟁을 유발하는 얘기를 해서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판단에 깔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세로 확 전환해놨어요. 그 공세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112 그 신고 문건이 공개된 거예요. 공개됐고 예. 두 번째로 SBS 문건이 공개됐고 이러면서 앞서 말씀하신 저 네. 정보국 문건 말씀하신 그 얘기 좀 이따 해보죠. 네. 예.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처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예. 초창기부터 대통령이나 모든 행위 주체들이 나서가지고 예. 이건 정말 나의 잘못이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면 이렇게 빨리 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건 공개 112 문건 공개 신고 문건 공개도 예. 민주당에서 아주 초기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가 막판에 갑자기 자발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글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고 발생하고 이틀 3일 만에 공개가 됐으면은 그리 늦은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늦었다 안 늦었다의 문제가 네. 아니고 저희는 이제 사고 발생하고 직후에 이제 공개 행안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네.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들이 돌려받겠죠. 네. 그때까지는 전혀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사과도 없고 책임 회피성 발언만 있지 않았습니까? 예.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책임 회피성 발언만 있다가 갑자기 그 공개되는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공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의 중대성을 그들도 본 거겠죠. 저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3가지 주문했다고 하죠.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투명한 공개, 대책 마련. 그 지시가 있고 나서 하루인가 있다가 이제 112 녹취록 공개가 되고, 녹취록 공개되기 전에 대통령이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내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윤희건 경찰청장 사과하고 뭐 다 쭉쭉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녹취록 공개 전후를 둘러싼 제가 말씀드린 그 대통령의 이 대응,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 늦었지만 그거는 다행한 일이고요. 다만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사과를 꺼려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전국을 어렵게 풀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대통령의 어떤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대국민 사과라는 행동 자체는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진상조사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하게 되면 이 관련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 이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이태원 참사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 그 경찰청장은 인파가 예년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 등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집회 시위가 아니면은 그 경찰이 개입할 관련 법률이 없다. 네, 주체자가 없는 집회이기 때문에. 예.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책임을 벗어나려는 발언이 있었고, 경찰 배치를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런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이제 계속된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112 신고 그 문건, 그리고 경찰 이게 참사 이후에 서울경찰청장,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대통령이 그 알게 되는 순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주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책임 주체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112 신고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늦게 움직인 거. 네. 대통령보다도 청장이 언론보다도 더 늦게 움직였죠. 예, 저 대통령보다도 청장이 늦게 보고받은 뭐 이런 문제 지적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이상민 장관의 경질, 파면, 이거 요구하시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야당에서는. 네. 그러면 거기가 끝입니까? 그 이상.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이면은 뭐 한덕수 총리? 여기까지의 경질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 결국은 저는 국정조사로 갔을 뿐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정조사. 네, 경찰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사를 끝낸다. 예. 이거로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대형 참사니까 이거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예. 검찰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긴 근데 아마 합니다. 대형 참사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마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대형 참사여가지고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검찰이 아마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근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면 합동사본부. 예,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면 충분히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건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합동수사본부 꾸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국정조사도 민주당에서 검토하는 거죠. 결국에는 국회의 시간이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 시간이 온다고 했을 때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냐. 네. 자, 그러면 인사 책임은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론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 어디까지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일단 경찰청장하고 행정안보 장관은 민주당 입장입니다. 상수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봐서 플러스로 더 나갈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이렇게 취지로 뭐 가도 될까요?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뭐 피할 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파악하시기에 국민의힘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입장과 기류하고 대통령실의 기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야당 쪽에서는. 결국 야당 쪽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요구했을 때 상대인 여당이나 대통령실 받을 거다 받지 않을 거다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항상 여당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사건이 커지다 보면은 국민의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밀려서 할 수뿐이 없게 되고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들이 특검까지 갔을 뿐이 없었던 이유도 당시에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민의 요구가 워낙 커지다 보니 안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또한 결국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국정조사까지는 갔을 뿐이 없을 것이다. 그거를 정부 여당이 미루고 안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의혹이 더 커질 것이고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거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수용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 문제도 결국에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최소한 이상민 장관은 최소한 저는 경질도 아니고 파면 정도의 얘기들이 민심으로부터 나올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덮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모든 부담이 대통령한테 직접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원래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관련자를 경질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또 이상민 장관하고 대통령의 사실 개인적인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경질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국감 바로 전날 그만두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대통령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제 용상 경찰서장이 이제 사퇴했는데요. 그 바로 직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하는.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지키고 있다. 지켜야 된다. 이런 스타일은 아닌, 뭐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스타일하고는 상관없이 최소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신가요? 아니,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예. 트랙을 여러 가지 준비할 수뿐이 없죠. 트랙이 지킬 때 예. 어쩔 수 없이 밀려날 때 예. 아니면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 경지를 하자 이런 트랙을 여러 가지를 갖고 준비하는 겁니다. 보고서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외통수로 예. 갔다가 예. 나머지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대책은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다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좀 의원님이 잠시 얘기를 해줬던 그 SBS 단독 보도를 알려진 경찰청 문건 얘기 잠시 해보겠는데 SBS가 그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8뉴스에서 경찰청이 만든 경찰청 정보국이죠. 여기서 만든 11쪽 문건을 공개했는데 거기 보니까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시민단체 여론 동향,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요. 언론 보도 동향 이런 거 이제 정보 수집해서 정리한 문건인데 이 문건은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난 내용,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내부에서 회의한 내용들,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여성 단체에서의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 누군가 내부 관계자를 만난 거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사찰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문건을 처음에 보면서 저는 수십 년 전에 이거 군사정권 때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정보국이 이렇게 사찰에 이렇게 사람 만나서 상황 청취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대통령 시대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최소한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게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 공개된 언론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정보를 빼낸다. 이게 사찰이죠. 내밀하게 가는 것들은 사찰해 볼 여지가 이게 있다. 사찰이죠. 알겠습니다. 자, 잠시 속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이거 합참에서 밝혔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어떤 형태인지 제형은 지금 확인 안 된답니다.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답니다. 어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예요. 이게 일보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추가 보도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시간이 한 4분 정도 좀 못 남았는데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 그래도 안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다 이런 얘기들을 여당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당내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 제법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의원님께서 예전부터 맞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거는 이른바 친명계 의원이라고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 이런 것들이 잘 극복되고 기소가 되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죠. 아주 많은 의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수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 안 좋게 나오는 결과가 생기면 그 사법 리스크 문제를 우려했던 의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적극 방어한다 이겁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영장을 청구한다. 체포동의안 당장 얘기 나올 건데. 체포동의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관측은 체포를 할 것이냐 동의안식까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용이 정말로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이 계속 뭉쳐 나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의원님과 몇 분, 제 기억에 조응천 의원 정도, 전재수 의원 몇 분 말고는 대놓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여러 가지 이 윤석열 정부가 네. 너무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건을 그래서 스스로들이 만드는 것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당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또 사건이 터지고 또 사건이 터지고 네. 예를 들어서 외교 참사 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엔 그 총회 다녀오셔가지고 그 XX 끼들 뭐 이거에 대한 발언 뭐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저쪽이 저만큼이나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야 우리부터 되돌아보자, 우리부터 자성하자, 우리부터 비판하자 이런 얘기 힘든 거죠. 아 그런 취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도 지지도 높고 이러면 야 저기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쇄신하지 않으면은 선거 이길 수 없다. 요 얘기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오는 상황이다. 네. 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원욱 의원은 나중에 한번 다시 모셔서 그런 오늘 못다한 얘기들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